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가 찍찍 소리가 나는 거는요, 여기에, 이겁니다, 이거. 예, 지금 보면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내가 분명히 나사를 조여놨는데, 아니, 언제 또 이게 또 빠져나갔는지. 야, 혹시 참. 저 때문인가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대 때문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주제를 좀 세게 잡았어요. 심우정과 아이희만입니다. 독재와 악의 평범성,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내용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아이희만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수용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조셉 맹겔레와 함께, 죽음의 의사라고 하는 조셉 맹겔레와 함께 좀 대표적인 전범이었고, 도주해서 한 몇십 년 살아남았던 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우리 김대호 PD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심우정과 아이희만, 그리고 독재와 악의 평범성,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입니다. 이거 참 할 말은 많아요. 요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추천했던 거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어디쯤에 있나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안 된다. 지금 이 나쁜 짓을 한 상황을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아이희만이라는 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가져와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상처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져온다고 한들 사실 국민의힘 관련된 분석 주제를 한 주에 한 번씩 꼭 소개드리긴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준비했었던 주제인데 못했던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이희만. 네. 유태인 대학살의 주도자 중에 한 놈이에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이희만. 오늘은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조금 같이 해보고 싶어서. 아이희만이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학살자일 거라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의 그 수용소장이 바로 이 아이희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을 약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사실상 실무자죠. 실무자지 말 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재판과 아이희만을 바라보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어제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재밌게 보려고 합니다. 자, 네. 일단 여기서 보면은 아이희만을 취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이고 본인이 유태인으로서 사실 나치에 의해서 죽을 뻔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아이희만은 무죄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희만의 잘못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이희만은 어떠한 논리로 재판을 임했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저는 지시대로만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희만은 계속해서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했다. 그게 내 일이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나름 고통을 줄이려고 도 노력했었다. 정말 개소리인데 하여튼 그 개소리를 참 참신하게 하죠. 그렇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지만 나는 명령에 따른 군인이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왜 무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내용을 볼게요.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하지 않은 순전한 무사유,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글처럼 조국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맹세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학살 임무를 생각 없이 수행해서 했을 뿐이라는 것. 이것은 순전한 무사유다. 라고 이제 무죄를 주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네. 근데 한나 아렌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네. 볼게요. 아렌트는 취재를 마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이런 무사유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그래요. 그러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상 무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근거와 제시를 한다. 자기는 명령에만 수행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모든 것은 합법이다. 오늘도 문 땡땡 사령관이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전에, 고문하기 전에, 학살하기 전에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오는 건데, 그런데 이런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엄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 취소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1차원적으로 행할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게 가장 경계해야 할 평범함 속에서의 악이다.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의 현대 사회에 가장 맞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얘기 같아요. 나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도망가기 좋아요. 기자들도 이상한 기사 써놓고 난 다음에 남들이 비판하면은 아우 부장이 시켰어. 사장이 시켰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가장 나쁜, 가장 최악의 행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짚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구속 취소와 계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전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저 사람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보답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지막 보답이라고 그동안의 보답이라 치고 이렇게 행해야 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만의 개인적인 선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악에 가깝다. 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은 평범한 속에서 나온다. 바로 거기에서 독재가 출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 사람들이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독재라는 게 네. 생겨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이번에 독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자, 이게 뭐 사진이 두 장이에요. 네. 하나는 막 포스터 같은 게고요. 네. 또 하나는 밑에 이게 플라톤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독재가 무엇이죠? 한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 혼자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죠. 혼자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따르고 하는 기관들도 네.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군 통수권자 그러면은 혼자서 국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이 독재가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플라톤은 독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거기서 슈퍼맨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자, 사실 슈퍼맨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플라톤에서 나와요. 초인이라고 그러죠. 초인이 나타나서 그 초인이 독재를 하게끔 하자라는 거였고요. 초인이 없으면은 철인이 한다. 철학자가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너무 되게 플라톤이 되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철학자는 독재 안 할 것 같아? 아니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독재하기도 합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플라톤의 이야기를 빌어오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과연 독재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플라톤의 이야기를 보면은 철인 정치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의로운 철인이 독재를 하면 그것은 좋은 독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야? 이게 독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플라톤은 쉽게 말해서 네. 지가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집정관을 하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철인이란 말로 이제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 참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악용이 됩니다. 철인이 그러면 그럼 독재가 나쁘지 않은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왜 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는 두 명의 집진관이 주로 여야처럼 대부분의 모든 걸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비상 전시 상황이라든가 계엄 같은 이러한 전쟁 상황이 발발하면 한 명의 독재관을 정해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거를 너가 책임지고 수행해라. 일종의 비상대권을 그 사람한테 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재관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 게 바로 내가 무기한으로 하겠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왜 암살을 당하게 되느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까 국민의힘 안에서 서로 다른 내전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전 속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러니까 이 독재를 자꾸 꿈꾸고 그러면은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몰락을 맞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독재는 그러면 얘기가 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쇼와 파시즘은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의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전의 사진, 네. 이 앞 사진. 네. 먼저 파쇼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고대 로마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 지금 남성들이 무언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무기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릭토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경호처 같은 겁니다. 경호처들이 들고 있는 저 나무, 저게 이제 파쇼라는 부분이고요. 아, 저게 파쇼였어요? 네. 이제 나무들이 모여 있어서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의 올곧은 줄기가 되고 그 위에 도끼가 이제 공권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나 가면은 저 상징의 그림들을 볼 수 있고요. 아하.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10센트짜리 머큐리 다임인데 요 가운데 나무에 파쇼가 이제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파쇼군요. 쉽게 말해서 그 나무 다발이네요. 네. 나무 다발이고 그 위에 도끼가 하나 있는 건데 이걸 파쇼라고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에 플루리브 움부스라고 네.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에플로리부스 음부스 네. 운음이네. 운음. 네. 운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개의 힘이 모여서 하나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과 야, 이게 파시라는 게 그렇게 출발하는군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원래는. 여러 이제 다양한 시민 사회, 다양한 계급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그러니까 모여서 결국에 그 좋은 의미였는데 힘을 결국에 최고 이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도끼만 딱 뽑아서 생각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네요. 변질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사실 파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탈리아에서 나왔어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만든 당 이름이 파쇼예요. 그렇죠. 파시즘이 파시스트 당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끌자라는 게 아마 파시스트들의 아마 얘기였을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재라는 의미로 변경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자체를 거의 반공주의, 제국주의에 가깝게 만들었었던 무솔리니. 무솔리니가 창당한 정당이 이 파쇼를 따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시스트 당을 만들게 파시스트 되는데. 당이에요. 그래서 그게 파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아까 플라톤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플라톤의 그 좋은 점들을 전부 따와요. 그리고 플라톤 이론 중에서 그럴싸한 부분만 뽑아내는군요. 좋은 것들을 전부 따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의 색깔을 입힙니다. 사회주의가 망했는데 그걸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그러면서 거기 파쇼에 이즘을 붙인 파시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야, 참. 한마디로 보면 이게 사실은 개소리에 가깝거든요. 이걸 조금만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것은 개소리인데? 라고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꽤 그럴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악용한 게 파시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센트 동천에 파쇼가 있었던 건 다양한 계급 사회나 시민 사회를 전부 반영해서 다양한 힘이 하나로 모이는 것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안 좋은 단어로 사용되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도 파쇼를 어떤 느낌으로 쓰냐? 이러한 사람들을 놀릴 때 씁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면서 이제 단어들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뭐 좀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 지 하고 싶은 데는 안 되잖아. 그러면은 계엄을 선포한다. 그런데 예, 그런 의미처럼 비슷하게 변질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파쇼가 됐든 독재가 됐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실은 나치이자 히틀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무솔리니도 사실은 이제 히틀러랑 손을 잡으면서 거의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파시즘 독재했고 우리 한번 전체주의 제일 가까웠다는 나치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러면 히틀러는 과연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히틀러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 전체주의가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히틀러의 나치 정당은 처음부터 자리 잡힌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1928년도에 의회 석수가 12석밖에 안 됐어요. 그 무렵에 미넨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작살이 한번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죽기 직전, 해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살아남죠. 그리고 결국에는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당이 득세를 한 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을 토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 돈, 화폐 가치로 치면 약 300조 원 이상을 전쟁 배상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까?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쟁에서 패했죠. 타격도 큰데 거기다 전쟁 배상금은 300조를 내야 돼. 앞날이 캄캄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전쟁 배상금을 내겠다고 막 지폐를 찍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네. 이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발생하면서 대혼란의 파티가 됩니다. 그때 그 돈을 찍어가지고 그 돈이 거의 가치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차라리 그걸 불쏘시개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 네. 그 무게로 따지고 부피로 따지면 동일한 부피의 나무보다 돈이 더 쌌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비전도 없고 앞날이 깜깜했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모은 게 나치 정당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히틀러였는데요. 히틀러가 성공한 연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연설은 어떠한 연설이었냐? 사실 선동에 가까운 연설이었죠. 그죠. 선동이죠. 지금과 유사합니다. 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줘요. 출구를 만들어줍니다. 누구를 꼭 집어서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나쁜 놈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즉, 근데 진짜 그런 얘기를 듣고 판사들이 이런 애를 석방시켜 준다는 게 마치 미친 놈을 풀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광견병에 걸린 이 미친 개를 풀어준 것과 똑같은데 판사들이 그러고도 이게 인간인가 싶어.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국민들이 분노를 향할 수 있는 표적물을 삼아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저 좌편향된 헌재 판사들 때문이다. 재판관들 때문이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다 저런 부정선거와 선관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물을 주어주는데요. 당시 히틀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거기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힌덴부르크가 부정선거도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몰아가요. 그러면서 소련이 쳐들어올 거다. 당시 소련은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국가가 됐고 소련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소련이 독일을 쳐들어올 것인데 뭐 하고 있냐 힌덴부르크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우리를 좀먹는 게 누구? 유태인들을 죽여라.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참 지금하고 비슷하죠. 북한, 중국, 뭐 선관위 갖다 붙이면서 현재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이제 잘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참 불행하게도 20대 남성들이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고 2년 후에 열린 1930년 총선에서는 12석이던 당이 107석 가까이 얻어요. 그렇죠. 지금의 어느 당 108석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이런 파시즘과 전체주의 나치즘 그리고 이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의 분노의 표정물을 엉뚱하게 던져주고 그랬던 사람들의 끝은 어땠느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한순간에 몰락을 맞게 됩니다. 그 점들을 잘 봐야 돼요. 한순간에 몰락하죠. 그렇죠. 독일이 갑자기 패전하면서 그 공고할 것 같았던 그 나치 정권이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딱 그 중간 사이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인용과 그 사이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한 장 따로 준비한 건데 네. 원래 이거를 제가 자료를 어떨 때 하냐면은 지금의 중도층들과 젊은 친구들이 보수화되었다라는 표현이 과연 올바른 표현일까 설명할 때 쓰는 자료거든요. 사실 보수화란 말이 안 맞아요. 아 이거는 현혹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죠. 저는 혹세무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었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독재, 파시즘, 전체주의 나치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보수화를 같이 넣었을 때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어디에 제일 가깝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상 보수화는 뺑꼴찌일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너무 자꾸 지금 극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이렇게 좋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보수화란 말은 좋게 표현해 주는 거죠.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보수화는 뭔가를 좀 지키겠다는 거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자는 것인데 전통적인 것을 오히려 또 우리나라의 기존적인 어떤 이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된 것으로 나가던 기존의 질서를 오히려 부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보수화가 아니라 이거는 파괴예요, 파괴.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여기 출연해서 항상 하는 말이 너무 구구 파시즘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씩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보수화라는 단어를 쓰게 되냐?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다른 부분인데요.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고 사람이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머릿속에서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단순하게 사고회로가 다시 돌아갑니다. 내 경험에 있었던 거, 반복적인 거, 입에 달라붙어 있는 그렇죠. 달라붙어 있는 보수당, 보수단체, 보수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현상은 보수화랑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극우가 맞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던 입에 붙은 용어가 있으니 자꾸 보수화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극우 난동이에요. 극우 난동. 극우 폭도들이에요. 폭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화라는 표현이 과연 올바른 표현일까? 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플라토닉도 나와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부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원래 전화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요새 보면서 저질이잖아, 윤석열. 이런 저질이 없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우리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어떻게 다시 돌리면 좋을까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이라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누군가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걸 보기보다는
국회를 차라리 봐야 되고 상임위에서 실제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오가는지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정당, 특정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 제작해서 뿌리는 것들은 사실상 왜곡되어 있거나 편향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와 이뤄지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비교해서 항상 봐야 된다라는 제 목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자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어제 오늘 정말 더 이상 정치 방송 당분간 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구절을 더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는 사실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론에서 네 가지인데 그 어떠한 세 가지 덕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첫 번째로는 통치자는 지혜의 덕이 있어야 된다. 지혜로워야 한다. 통치자는. 두 번째 생산자는 절제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호자입니다. 수호자. 아니, 통치를 하는 사람인데 수호자가 따로 있다. 왜냐? 수호자가 있어야만 해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아름다운 정치가 완성되려면 수호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광화문에 늦게까지 오늘까지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최후의 불이라고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수호자인데요. 수호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기의 덕입니다. 아, 용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한 번쯤은 외면하고 싶지만서도 한 번 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지. 그 용기의 덕이 사실상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음이 끄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오늘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네요.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뭐 또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음 준비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개강해서 바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일요일 날 출연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 드릴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속 시원하게 탄핵당한 윤석열 저쪽 당 꼴이 어떠냐? 그쪽 반응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